경찰청 인터폴 대장 전재훈입니다. 야. 예. 구체적으로 인터폴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국제 형사 경찰 기구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와 연관된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른 나라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경찰 기구들을 국제 기구로 하나 만든 만든 게 거고. 예, 인터폴이죠. 인터폴이 이게 처음 생긴 게 언제입니까? 1900년대 초반에 네. 모나코에서 이제 왕실의 보물을 누가 이제 훔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면 이제 모나코 경찰이 못 가죠. 예, 뭐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협조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해서 경찰끼리 모여서 논의를 시작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폴도 본부 같은 사무실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 이건 프랑스에 있구나. 예. 프랑스 리옹이 계장님의 본사예요? 예, 그렇죠. 아,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예, 아닙니다. 저는 한국 소속이고 지점인가? 그러니까 본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루이비통 본사가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매장이 크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겠죠?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청 소속이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진짜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진짜 예. 그러니까 백화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입점이 돼 있는 매장처럼 이제 인터폴 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매장이 됐네요. 예를 들면 예. 그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인터폴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 국가중앙사무국이라고. 약간 화나셨어요? 예. 그게 각 나라별로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워낙 이해력이 예. 떨어져서 그래요. 예. 저희는 이제 경찰청 외사국이 국가중앙사무국이고 NCB라고 합니다. NCB 요? 예, 내셔널 센트럴 뷰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NCB 서울 안에 인터폴 전산망을 통해서 많은 수배 정보, 무효화된 여권에 관한 정보도 활용해서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들을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하는 예. 인터폴 가입된 나라가 몇 개국 정도가 됩니까? 예, 194개국입니다. 와, 많네. 유엔보다 많습니다. UN. 아, 그래요? 예, 유엔 193개국. 그러면 그 194에서 193이면 그 한 개국이 어디입니까? 그게 정확히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194하고 193이 똑같지 않다는 얘기지. 예,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예, 예.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예, 현재 인터폴 총재님이 한국 분이시래요? 김정일 총재님. 야. 총재님은 좀 프랑스에 있으신 거예요? 총재님은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십니다. 뭐야, 어떻게 된 한국에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인터폴 부서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 가장 좀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외국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네. 토익 계장님도 보셨어요? 그 탭스 시험. 탭스가 더 어렵다 그러죠. 예. 몇 점 만점에 몇 점? 1급 받았습니다. 1급. 그럼 영어 무지하게 잘하시는데. 그럼 회의 같은 것도 다 영어로 하시겠네요? 회의도 이제 한동안 영어로 했는데 근데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왜요? 혼을 내야 되는데 네. 혼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요? 저는 이제 앵그리 했는데 예.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아니 근데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왜 화를 못 내나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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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now?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가 딱 끝입니다. Get out, get out! 예, 안 돼요? 예, 그 정도. 한국어라면 디테일하게 더 혼낼 수, 더 혼내죠. 화낼 수가 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됐죠. 조금 더 한국어라면, 디테일하게. 예, 디테일하게. 근데 그래서- 영어로도 그게 안 돼요? 아니, 영어 이제 곧 할 겁니다. 다시 이제 재개할 건데. 네네. 근데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은 내가 뭘 했어. 네, 내가 알았다. 뭘 했어. 인터폴 부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잡아서 국내로 데려오는 일.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국제 공조 수사라고 하는데 여러 나라를 거친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수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공조를 받아서 다시 국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수배 등급이 총 8가지가 있는데 색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적색 수배자는 저희가 중요한 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범죄라고 생각을 하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 수배를 신청을 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거나 할 때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색 수배는 이게 무슨 사건 관련자, 예, 관련자, 황색 수배는 실종자, 특종, 예. 흑색 수배는 사망자, 사망한 사람. 예, 사망한 변사자라고 하죠.
녹색 수배는 우범자. 우범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 예. 보라색 수배는 범죄 수배. 이건 뭐예요?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강원도 카지노에서 2천만 원을 들고 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카지노의 한 게임기 앞에 외국인 3명이 게임을 하는 척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만능 열쇠로 몰래 슬롯머신 게임기를 엽니다. 이렇게 2,400만 원이 털렸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태국으로 이동했고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를 거쳐 스페인까지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명을 저희가 송환해 왔는데 그런 것처럼 여지껏은 별로 흔치 않았지만 범죄 수법. 예, 수법. 이런 새로운 수법이 있다. 아, 이게 보라색 수배. 예, 이런 보라색 수법. 직선 거리로만 10,00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로 도주했지만 이들의 범죄 드라마는 인터폴에 의해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인 범죄자를 단체로 송환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47명을 네, 비행기를 맞아요. 딱 빌려가지고 네, 전세기로. 예, 전세기로. 예. 한두 명도 아니고 해외에서 47명의 범죄자를 사실 국내로 이렇게 데려오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 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대부분이 거의 경제사범이 많은데 그 사기를 저지르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와서 자기 피해를 변제를 하던가 아니면 처벌을 받던가. 처벌을 받던가 해야 되는 거가 컸고 송환하는 절차가 엄청나게 딜레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순법까지 올라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아서, 예. 네. 처음에 계획을 잡기 시작한 게 범죄자들이 그 빅구탄이라는 인천 수용소가 있어요. 그곳에 80명이 있는데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송환을 하려면. 범죄자들이 빨리 한국에 와야 처벌을 받고 자기의 피해금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송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해서 단체 송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필리핀 도착해서 범죄자들을 다 한 1시간 정도 체류하다가 다시 이제 귀국하는 예. 하루 코스였습니다. 6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4시 이전에 공항을 도착해야 돼요. 처음엔 한 차로 가려다가 이게 만약 사고가 나면은 그걸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차를 나눠 타고 갔고. 그럼 몇 분이 거기 가신 거예요? 저희 이제 호송관으로 한 120명이 갔습니다. 거의 한 2배 인원이 갔네요. 2배 이상. 그리고 이제 우발 대비조라고 해서 또 일정 사람들은 또 따로 해놓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그때 하루 만에 한 2kg 정도 빠졌어요. 밤마다 이제 그 악몽을 많이 꿨죠. 무슨 악몽들을 꾸셨어요? 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 뭐 5명 있고. 이 송환이 안 되면. 안 되면 국가 예산 다 날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항 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현지 그 당국과 협조를 잘 해서 버스에 그 범죄자들을 다 싣고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비행기 안이? 일부 세력들이 뭐 난동을 부리면 어떨까 했지만 저희가 안에서 경찰관들이 이제 양옆에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3명이 같이 가야 돼요. 수갑을 차고 있으면 화장실을 어떻게 그때만 잠깐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다. 안에서 문을 잠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을 잠지 못하게 하고. 기내식은 나오나요, 비행기니까? 근데 기내식은 원래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근데 포크하고 나이프를 또 쓰면은 이거 그쵸. 자해나 네. 이렇게 옆에 또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샌드위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또 예. 이런 것도. 지금 경찰과 피의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경찰청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 47명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호송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송환 대상에는 보이스피싱 28명을 비롯해서 사기사범 39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는 총 460억 원에 이르고요. 지금까지 그 계장님이 그 송환한 그 도피범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부서에 있으면서 한 1,500명 했는데 뭐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와. 또 일선 수사관서 수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 게 한 1,500명 정도. 아니 그 저기 송환한 도피범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도피범이 또 있다 그래요. 나우루라는 나라에서 송환해 온 적이 있어요. 나우루가 남태평양의 피지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네네네. 세계에서 3번째로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피 사범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송환해 왔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경제 피해액이 50억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서에 가서 기준을 5억으로 낮췄습니다. 나우루 도피했던 그 피의자도 피해액이 11억이었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해당이 안 됐군요. 해당이 안 됐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적재 수배를 발부받고 피지 대사님이 나우루 대통령까지 만나서 야. 요청을 해서 나우루 송환, 대통령께서. 예, 송환이 된 거죠. 남태평양 피지의 한 공항. 외국인 경찰이 한국인 남성을 데리고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우리 경찰은 피지 공항의 국적기 안에서 박 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그 경제사범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날 잡으러 올 줄이야. 나우루에 교민이 2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데려와가지고 교민 사회가 없어진 거죠, 이제. 아, 나우루의 그 이후로 교민 예, 사회가 교민 없어져. 사회가 없어져. 이게 이제 세계 인터폴 직원들과 공조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 관계가 좀 이게 좋아야지 공조나 협조가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9년에 업무 협조를 하는 태국 인터폴 저희 직원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미리 이제 연락을 받았죠. 이제 네. 언제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네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면 중요한 도피사범 3명을 잡아야 내가 출장을 가고 네 결혼 참석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예. 맞췄어요. 네. 자기 결혼식에 맞춰서 딱 잡은 거예요. 3명을. 3명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축의금 내고 네, 축하하고. 예, 축의금 내고 오는 길에 3명을 이제 송환해서 저는 2005년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특채 1기를 할 때 들어왔고요. 15년 정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아니 어떻게 프로파일러가 되신 거예요? 사실 프로파일러가 뭔지 잘 모르고 들어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상담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면담하고 대학생들하고도 면담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상담하는 일 자체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이제 범죄자하고 면담하는 사람을 뽑는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하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매력이 있었어요. 프로파일러는 우리 전국에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36명 정도 있고요. 생각보다 프로파일러 분이 뭐 많지는 않으시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네요. 지방청별로 한두 명 정도. 이 중에 그 여성 프로파일러는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여성 프로파일러가 70% 정도 돼서 그렇군요. 한 25, 네. 6명 정도, 36명 중에. 그렇군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했을 때는 이 경찰관 분들도 약간 생소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어쨌든 박사를 하고 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도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러서 야, 경찰은 연구기관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압박을 막 받은 적이 많았어요. 경험을 통해 네. 이게 경찰이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으로 부딪히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안 그러겠죠.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오히려 경찰 내에서는 제가 이제 박사 위의 형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는 박사 위의 형사다. 이게 이제 사건 현장에서 과학 수사대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다 프로파일러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과학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과학수사고 좀 다르게 쓰여 있긴 한데 CBA. 네. 크리미널 비헤비어 어널리시스에서 범죄행동 분석 또는 이제 프로파일러 이렇게 써 있는 옷을 따로 지급받거든요. 그래서 범죄 행동 분석, 네. 크리미널 비헤비어, 비 비헤비어, 행동. 비헤비어. 예? 비헤비어. 스펠링. 그 스펠을 왜 얘기해? 조셉, 아니, 스펠을 아니. 왜 얘기해? 비헤비어. 그런 걸로. 네. 과학수사대. 네. 그러니까 이분들과 프로파일러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따지면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범죄 현장을 가는 건 다 똑같고요. 예. 같이 가는데 저희 과학수사 요원들은 이제 입구부터 시작해서 뭐 발자국, 지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다고 하면 저희는 현장에 가서 이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디서부터 와서 들어갔을까?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 같은 거는 켜져 있나? 보일러는 켜져 있나? 뭐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좀 찾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동 심리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범인이 여기 족족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이 범인은 어디로 갔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 심리를 분석을.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추리하는 책 같은 게 있었어요. 아, 맞아요. 보고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맞추면 와, 이 희열이 그렇죠, 장난 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맞춘 적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고양이, 뭐 강아지, 뭐 쥐가 있는데 뭐 과자가 뭐 없어졌다. 고양이, 강아지, 쥐 누가 먹었을까? 그러면 뭐 강아지는 뭐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뭐 고양이가 나가 있고 뭐 자기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뭐 쥐덫이 뭐 쥐덫에 뭐가 열려 있어서 이거 쥐인데 딱 정답은 쥐입니다. 야씨. 네. 자, 네. 조세호 어린이의 어린 시절 네네. 이야기인가요? 야, 프로파일러라면은 이제 좀 범죄자를 굉장히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만나보신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그냥 얼핏 해도 한 300명 이상은 만난 거. 뭐 최근에 이춘재 또 만났고 고유정도 만났고 뭐 많이 만났죠. 어우, 진짜 그 두 사람을 다 만났어요? 네네네 만났습니다. 와. 저는 이제 중간에 투입이 됐고요. 이춘재가 부산에 있었을 때는 우리 경기남부청에 있는 프로파일러가 가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차출된 프로파일러 9명이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춘재를 접견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춘재와의 만남에서 좀 느끼신 것들이 좀 있다면? 이춘재는 그냥 딱 봤을 때 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수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얼굴이 허옇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수원으로 옮겨와서는 저랑 같이 이제 면담을 진행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뭐 10여 차례 면담했는데 면담하면 할수록 이 사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사이코패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했겠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네. 영화 살인의 추억 봤냐는 질문을 또 했다면서요. 본인이 살인의 추억 봤다고 했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했죠. 마치 사건을 얘기할 때 제3자처럼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을 내가 만약에 했으면 그 사건 트라우마가 나한테 있는 게 사실이고 하나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괴로워야 맞는 거잖아요. 반성의 행동을 보이긴 하던가요? 반성을 합니까? 저 이춘재는 반성하는 태도는 전 보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법정에서 뭐 일부 이렇게 보도된 거 보면 그러니까요.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네. 표현을 저도.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그랬습니다. 직접 만나본 결과로. 네. 아니 그 좀 고유정도 이렇게 만났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직접 면담을 해보신 느낌이. 그 경제적인 환경은 나쁘지 않았지만 심리적인 환경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만족이 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것은 범인들을 만나면서도 제가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또 이야기를 네, 상대방에 대해서 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친밀감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분석할 때는 또 냉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뭐 그런 기싸움도 좀 있습니까? 그 범죄자와. 기싸움은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기싸움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물건 하나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훔쳐간 것과 관련해서도 그거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범죄자들도. 지금 가져갔다고 할까? 아니면 보기만 했다고 할까? 보지도 못했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막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자기 스스로도 방어를 자꾸 하게 되는 답변을. 그럼요. 네, 그런데 뭐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가라고 하는 게 좋을지? 물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될지? 뭐 심지어는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서 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다시 평정해서 냉정하게 해서 다시 본인의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언제 기다리고 언제 질문해야 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거를 끊임없이 기싸움하게 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013년에 작은 아들 부부가 엄마하고 형을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 발생한 모자 실종 사건. 처음에는 실종 신고로 엄마가 집을 엄마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실종 신고로 실종 신고를 냈어요. 본인이요?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 네. 정 씨의 동생이 정 씨 소유의 은색 혼다 시빅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에 투입되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두 사람이 굉장히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됐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체를 찾기 위한 팀에서 이제 같이 수사를 도왔죠. 그러면 어떻게 수사를 하신 겁니까? 며느리가 용의자라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며느리를 참고인으로 해서 계속 며느리하고 저는 면담을 했고요.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유했어요.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꿈이 프로파일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고 프로파일러가 꿈이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 호감을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딱 방어벽을 갖고 있다가 저한테는 그 방어벽을 일부 허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 현장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차량이 혼자 탔을 때 바퀴가 내려앉는 정도, 둘이 탔을 때 내려앉는 정도 정밀 분석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타고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 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체를 찾고 나야 재산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인으로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재산은 본인께 되거든요. 본인이 최면이라도 해서 시체 있는 장소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최면이라는 거를 빌어서 본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를 놓치면은 못할 것 같았어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빈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막 정말 리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 혼자서도 막 소름이 끼쳤죠.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래 아는 거죠, 그 내용. 본인이 뭐 최면 걸린 게 아니니까. 시신 유기 당시 함께 있었던 정 씨의 부인 29살 김모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두 사람이 실종된 직후 남편과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차에 큰 여행용 가방 2개가 실려 있었고
남편이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 야산에 가방을 하나씩 버렸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자고 아,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예,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데 네. 못 일어나면 못 가는 거잖아요. 네. 안 나오면. 그러니까 같이 가서 누군가 자야만 했거든요. 어우. 그 용의자분들하고 같이. 네, 여자 용의자하고 같이 잔 거죠. 가서 혼자 자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올 리가 없거든요. 나 수면제 먹고 못 나왔다 그러면 할 말도 없고. 수사팀에서 의논해가지고 그럼 누가 한 명 같이 가서 자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간 거죠. 무서웠어요 당시에는. 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갔는데 언저리만 계속 돌고 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근처까지 갔고 여기다 하고 누가 여기 있다고 이제 발견하게 됐죠. 인천에서 실종된 모자 가운데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에 이어서 오늘 장남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아내분이요? 네. 그럼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은 지금 형을 살고 있죠. 살고 있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 데서나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허기야. 저희는 그 광역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지방청 프로파일러들이 같이 모여서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새벽 2, 3시까지 막 분석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프로파일러들 사이가 안 좋은가? 싸우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요. 왜냐하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보고서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 일은 주관적인 판단 안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법정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때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도 도움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파일러 분들이 단체로 만나면 혹시 뭐 범죄 얘기 말고 다른 대화는 어떤 걸 좀 하세요? 보통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고 나면 앉아서만 하니까 그 락볼링을 치러 간다거나 다 같이? 네. 락볼링이요? 네. 그냥 볼링 말고 약간 좀 락볼링. 꿍짜. 네. 예. 그런 거 맥주도 한 잔씩 하시고.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막 락볼링 신선한데요? 네, 그런 활동적인 거 하려고 노력하죠. 회식할 때 뭐 건배사 같은 거 프로파일러 뭐 어떤 프로파일러 뭐야? 저희 뭐 이 멤버 많이 이 멤버 꿍쌍. 아, 나이스 스트라이크! 리멤버! 꿍쌍. 스트레스 푸셔야죠. 부셔야죠. 꼭 필요합니다. 혹시 그 좀 경희님의 직업병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면담이나 이런 거에서 말을 막 듣잖아요. 듣다 보면 이상한 얘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식당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가서 식사를 할 때 옆 테이블에서 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예사롭지 않은 대화가 들린다 그러면 제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나 봐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저희 딸한테 엄청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따님 뭐라 그래요? 왜? 뭐 이래. 왜? 뭐 이래. 그래서 식사하고 있다가 엄마가 네, 그래가지고 내 기준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좀 용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제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지만 사건을 저지르고 어딘가에 있는 그분들한테도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미제 사건은 그 발생 사건보다도 더 상황이 열악해요. 증거도 당시에 없으니까 미제 사건이 됐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당시에 목격자나 아니면은 뭐 CCTV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없고,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지만 사진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시체가 말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제 사건도 반드시 해결을 하려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영웅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저희 가족, 지금 이 순간에 가족이 떠오르네요. 저한테 가장 영웅은 저의 남편이고 딸이고 아들
그게 나의 영웅이다. 네. 혹시 뭐 저기 건너편에 앉아 있지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건너편에 앉아 있으면 뭐 나중에 있지만 네. 또 항상 뭐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네. 늘 이제 엄마가 많은 시간을 같이 못했는데도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또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는 마누라를 옆에서 잘 지켜보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조셉 분위기 더 어색해졌잖아. 저 아들하고 아들 따님이 아니, 조셉. 하트 한번 엄마한테 하나 둘 셋. 아들 같이 하나 둘 이렇게 조셉 분위기 어색해졌잖아 지금. 그리고 예. 저희 지금 저기 같이 온 저희 이제 여동생 아들이거든요. 같이 온. 그래요? 아직 실제 아드님이 아니라? 네. 그래요? 아직 실제 아드님이 아니라? 네. 어쩐지 엄마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아니니까. 너무 내 것도 모르고 하트를 시켰네. 네, 저희 아들은 지금 해병대에서 군복무. 그럼 아들한테 한마디 하셔야죠. 그만해 이제 좀. 조셉 그만 좀 해. 그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 기동단에서 기동대에서 근무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동대가 하는 일이 뭐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집회주의 근무에서 예, 많이 예.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 중요 행사 있으면 경호 경비도 하고 방범 순찰이라고 범죄 예방 근무도 있고요. 실종자가 생기면 실종자 수색 근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집회 현장에 그 아까 있는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간혹은 이제 이 시위가 좀 격해지다 보면은 진짜 좀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뭐 거의 진짜 어쩔 때는 전쟁터 칼총만 없지만 전쟁터 같은 분위기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그분들도 다치고 경찰관도 다치고 막 욕도 하시고 막 몸싸움도 막 심해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모자도 막 없어지고 막 시계도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었거든요. 이제 시위가 이제 격해졌던 게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뭐 이것저것 있으면은 경찰관들한테 이거 경찰 아저씨 것 같은데요 하면서 여기 갖다 주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흥분했을 때는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서 딱 지나고 보면은 이거 저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름에 뭐 집회하고 있으면 땡볕에서 그분들 계속 앉아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힘드시죠? 힘들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물도 이렇게 있으면 물 한 잔 드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분들도 이제 나이대가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우리 아들도 의경 출신인데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때문에 힘들지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요? 이게 또 울컥하네 또 그런 거 들으니까. 나름의 이 업무 하시는 데서 애완도 좀 많을 텐데 어떤 일들이 좀 있으세요? 또 현장 출동한 저희 경찰관 기동대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쉬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경찰 보죠. 버스. 경찰 버스가 대부분 경찰관 기동대들이 쉬는 장소군요. 쉬고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먹고 또 쉬기도 하고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왜요? 계속 버스에서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대기를 좀. 네, 먹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뭐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왜냐면 그 이제 버스가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동대에서 근무하신 지 2년 정도 되셨고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좀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112 종합상황실이라고 이게 112 신고 접수하는 곳에서 5년 정도. 경위님의 직감으로 범죄 현장을 좀 알아차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낮에였는데 뭐 여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짜장면 두 그릇만 모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어. 이거 저도 아는데 저도 저도 알아요.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분. 그분을 저 구해내신 거잖아요. 네네네. 실제 상황실 녹음 파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이름이 뭐예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아,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와. 아 근데 들으면서도 이 정말 전화를 하신 그 이분께서도 정말 참 잘하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를 하신 거니까. 야 근데 이거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오늘 이분이셨구나. 경희님이 이거 몰랐네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 누를 수도 없고 112 눌러야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경찰에 전화한 것도 맞는데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끌면은 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생각을 했죠. 점심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2그릇 달라고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2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맞으셨는지 했더니 그분께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데이트 분녀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짜장면을 빨리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자분한테 뭐라고 했다나 안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안도감을 주기 안심하시라고. 네. 신고 내용란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진짜 중국집 배달 온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들어갈 때도 정말 중국집에서 배달 온 것처럼 뚝뚝 두드리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조금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후송하고 남자는 이제 특수폭행으로 이제 체포했고. 참 정말.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여기요. 1번 전화드리고요. 네. 장난 전화 하시면 벌금 무실 수도 있어요. 신고신 문들입니다. 신고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느 날 밤 새벽 한 4시 정도 했는데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 누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누르는 시간인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 누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 핸드폰을 한번 톡톡톡 두들겨 보시라. 화면 같은 데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저한테 들리거든요. 진짜로 톡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거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거기 옆에 남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얘기했더니 그냥 여자분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조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본 남자랑 같이 술 먹고 이 남자 집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흐리시면서 못 하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좀 감이 안 좋다. 새벽이고 그래서 좀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또 핸드폰 위치도 주택가로 나와서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 어딘지를 딱 특정하기가 힘들었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을 가장 위치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게 화장실이 혹시 있는지 그 안에 화장실 창문 열어서 거기다가 휴지도 던지세요. 수건도 흔들어 보세요. 그래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좀 새벽이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찾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성폭력으로 입건하게 됐었죠. 대단하시네요. 이게 접수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신고자분들은 당황하고 그러면 자기 위치도 모르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이제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 한 8시쯤이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남자와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다툼만. 그냥 112만 눌러놓고 남자분랑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싸움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위치 확인해봤더니 뭐 산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산에서 혹시 뭐 말다툼하다가 112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장소고 시간도 그렇고 그 신고자 핸드폰 위치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차 운행 중에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회를 봐서 약간 좀 분위기 조금 잦아들었을 때 신고자분 그 남편분 모르게 자제분하고 자식들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말씀해보세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이 나 지금 여기 고속도로인데 뭐 집에 가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아 가정폭력인가 보다. 그럼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계속 가는 중이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경찰관이 이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차량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휴게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다음 휴게소가 어디고 한 몇 킬로 남았어. 그러길래 이제 제가 휴게소 갔으면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자 화장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남자도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휴게소 들어가셔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 동안 그 경찰관 출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그 근처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인가 5분 만에 가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네요. 네. 대단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경위님께서 차분하게 신고자분들하고 맞춰줘야 돼요. 신고자분은 뭐 급해 죽겠는데 경찰관은 거기서 신고자분 조금만 차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신고자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좀 그렇죠. 맞춰줘야 돼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10살 손녀딸이 집에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신고 전화가 접수됐어요. 네. 그리고 접수자가 이제 납치 의심으로 신고를 접수를 해서 뭐 형사들이랑 지구대 경찰들이랑 가가지고 주변에 확인하고 CCTV 확인했는데 정말로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게 나온 거예요, CCTV에.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정말 납치니까. 근데 거기가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많은 경찰관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이게 뭐 수색하고 탐문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빨리 또 찾아야 되는데. 시간 싸움이니까. 예. 상황실 경력만 10년 정도 되는 진짜 베테랑 분이 계셨는데 납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폭력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성폭력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SO 검색이라고 저희 경찰 시스템에 그 섹슈얼 어펜더라고 그 신고지 발생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성범죄 접근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성폭력으로 사건을 재접수해 가지고 봤더니 CCTV하고 인상 차이가 좀 비슷한 사람이 이제 딱 나온 거죠. 성범죄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집으로 가가지고 문 부시고 들어가서 무사히 구조해야 됩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SO 검색을 생각을 좀 더 늦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사건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10살짜리 여자 아이였으니까. 경찰관 분들이나 우리 뭐 또 소방대원 분들께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근데 진짜 당연한 일은 없어요. 많은 분들과 이 진짜 지금도 얘기 들었지만 이분들의 어떤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네, 맞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항상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접수를 잘못 받아서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건 있었어요. 저 시골이었었어요. 여주인가 그쪽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에 고라니 같은 게 이제 그 로드킬 당하면 그게 도로 안에 있으면 경찰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출동을 시켰는데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때 그 고라니 치우다가 사망사고 당했어요. 그때 그때 진짜 울컥했어요. 그때는. 뭐 제 잘못은 아닌데 저 때문에 사람이 그것도 직원인데 저 같은 동료인데 그런 분이 고라니 치우다가 뭐 큰 사건을 한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고라니 치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났다고 그때는 좀
보내지 말았어야 되나 그런 후회도 들고 좀 그때는 좀 그랬어요. 나 때문에란 죄책감. 연세도 많으셨는데 좀 그랬어요. 후회라기보다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신고자들도 뭐 사건이 잘 해결됐으면 참 좋은 거고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안 다치고 무사하게 잘 사건 마무리 치면 참 좋죠. 그 요즘은 장난 전화가 많이 좀 없어진 걸로 좀 아는데 이게 좀 그래도 아직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장난 전화는 진짜 많이 줄었고요. 왜냐면 요즘 벌금을 좀 처벌을 하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벌금이나 뭐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좀 황당한 신고들은 아직도 있어요. 어떤 신고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공중 화장실인데 휴지가 없으니까 휴지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너무 화난다. 공중 화장실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 쓰는 곳인데 왜 휴지가 없어? 뭐 경찰이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나 진짜 너무 뭐야? 참 진짜 어떻게 경찰 분들이 왜 그걸 갖다 줍니까, 선생님? 그냥 손으로 닦아요. 그걸 왜? 그냥. 그걸 좀 왜 갖다 줍니까? 경찰 분들이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고 바쁘신데요. 또 이렇게 친절히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하고 끊어볼 수가 없고 신고자분 죄송한데요. 뭐 112는 긴급 범죄 신고센터라서 저만 이렇게 출동해서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셔서 휴지 사셔서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술에 많이 취하신 분인데 자기가 납치됐다는 거예요. 남자 2명이 저를 태우고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주변에서는 여기 목소리가 들려요. 납치됐을 때 뭐 그런 소리는 아닌데 뭐 옆에 주변 소리에서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계속 막 자기 납치됐다고 좀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경찰관이더라고요. 이분 지금 술이 만취해가지고 뭐 집에 가고 집에 지금 데려다 주고 있는데 자기 납치됐다고 계속 우기고 있다고. 좀 있으면 또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막.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말 왜 그러십니까? 완전히 인사불성 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신 거 아니야 지금 경찰 분들이 댁에다 돌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고사 진짜 그래요. 너무 아니 좀 경찰이 되고 나서 생긴 버릇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곳에 오래 근무했던 곳이 이제 상황실이다 보니까 상황실에서는 이제 신고자분 위치 같은 거 파악할 때 주변에 뭐 건물이 뭔지 지형지물, 뭐 간판이 뭐가 보이는지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간판이 뭐가 있는지 요즘 아파트 같은 거 영어로 많이 써놓잖아요. 그러면 좀 막 옛날에 뭐 단순했는데 요즘 그렇죠. 맞아요. 뭐 무슨 뭐 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막 긴 거 있잖아요. 뭐 5분에 닭인데 뭐 줄여서 막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세호 씨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시 무슨 동에 가족인데요. 남자 2명이 싸워요. 가족? 네. 가족이 어딜까요? 가족? 그 족발집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가장 있는 족발. 맞아. 가장 맛있는 족발. 이게 신고자분들이 또 그런 걸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건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막 가족이요? 가족끼리 싸운다는 건가요? 막 이랬더니 아니요. 가장 있는 족발이요. 막 이러더라고요. 거의 가족을 헷갈리네. 그러네. 그런 걸 또 알아야 되는구나. 아니 평소에도 약간 그 직감이나 이런 게 좀 좋으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뭐 평소에는 그 직감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 이렇게 가정생활 하면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와이프에 대한 거는 직감이 좀 안 좋아요. 둔하세요? 네. 이게 화난 건지. 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으십니까? 늦었어요. 늦었어. 요즘은 그럼 혹시 난 이거는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똥촉이다 이런 거 없습니까? 똥촉? 똥촉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한번 눈을 떴는데 아침에 유독 오늘이 27일인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때가 제가 어디 지방 가는 날이었는데 KTX 그 기차 번호가 40번인 거예요. 계속 숫자가 몇 개가 들어오는데 6개의 숫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번호구나. 로또. 야 이거 진짜 세야되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냥 가끔 그럴 때 있어. 그게 아니라 27일에 40호 차에 13번 자리 내 나이 몇 살 딱 떨어지는 거야. 딱 떨어지는 거야 이거. 이거는 6개 숫자 딱 나는 거야. 딱 자동 말고 수동으로 샀어.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거야. 이거는 100%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번호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20년간 조폭 잡는 형사에서 중대 사건 책임 수사관이 된 정희석 경감님이십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형사님이셨구나. 형사님이시구나. 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책임수사관 정희석입니다. 아유. 아니 근데 이게 책임 수사관이 정확히 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올해 이제 경찰의 수사 구조 개혁 일환으로요. 예. 경찰 수사관들의 그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경찰 수사관 중에 최상급 수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요거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네. 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형사님이 그 형사 분야로 뽑힌 59명 가운데 수석을 하셨다고요? 예, 이번에 2,000명 정도 시험 봐가지고요. 와. 이제 90명 선발됐고 형사 분야에서는 59명 선발했는데 그중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예, 태어나서 1등은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경찰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찰은 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2년 정도 했고 그중에 강력 형사로는 15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다. 네. 서울에 그러면 올라오신 지가 이게 한 얼마나 되신 건지? 서울로 뭐 범인 잡으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범인 잡으러는? 네, 자주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기억 남는 건 2018년도 11월 달에 서울 경기 지역 조폭들이 광주에 이렇게 원정 보복을 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 담당하면서 도망간 범인들 잡으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자주 왔었습니다. 광주에서 보복전을 벌였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남성을 향해 조폭들은 바닥에 침까지 뱉으며 위협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의 조폭을 붙잡는 데 이어 모두 7개파 35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조폭들이 공권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광주 조폭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평소 친분이 있던 인천하고 이게 서울 지역 이 조폭들이 내려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러 내려왔었는데 그 전날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서로 시비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광주 애들이 좀 홈그라운드기도 하고 이 쪽수도 많기 때문에 이겼죠. 때리니까 이제 맞은 애들이 서울 인천 애들이 자기 조직 애들을 새벽에 불러내린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에서 한 30명이 새벽에 집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요. 현장에서 대부분 검거했는데 일부 도망간 범인들을 잡으려고 서울에 오신 거예요? 예, 서울 자주 왔어요. 그걸 또 잡았습니까? 예, 전원 49일 만에 35명 전원 잡아서 구속했던 사건인데요. 한 명만 끝까지 안 잡힌 애가 있었어요. 네네네. 예, 그 애를 잡으려고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잠복해본 기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11박 12일 동안 우리 잡을 때까지 안 내려온다 하고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짐은 뭐 싸셨습니까? 이렇게 뭐 길어질 줄 모르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속옷 6벌 챙겨갔거든요. 직원들은 뭐 5벌 챙겨온 직원들도 있고요. 어떤 분 하나 5박 정도나 6박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끝내고 간다. 팬티 개수로 몇 박 며칠인지가 대충 나오네요. 보통 아무리 이렇게 길어져도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사람이 좀 지치고 이게 가족도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좀 며칠 쉬었다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 이거 잡을 때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이 팬티 양말 다 떨어졌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럼 계속 빨아서 그냥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그게 모텔에서 이렇게 저녁에 빨고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걸 말려가지고 잘 때는 이렇게 노팬티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잘 때는 또 그렇게 노팬티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끼리니까. 네, 뭐 그거는 뭐. 같이요? 혼자 계신다면? 같이. 아니 출입인 같은 거 반바지. 입고. 그건 아니고. 근데 덜미를 잡았습니까? 네, 그게 1월 12일 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데 새벽 2시였습니다. 집에 있던 애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따라가 봤더니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걔를 딱 만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걔 기다리면서 그 전년도부터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잡히면 진짜 이 새끼 콱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딱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나와신 게. 그 반갑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친구야. 하면서 드디어 여기 있었구나.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반갑다 할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아 근데 또 이렇게 계시니까 같이 올라왔던 형사님 같기도 하고. 든든합니다. 네. 네, 그 사건은요. 연쇄 강도 강간범 이런 걸 한참 또 그게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죠.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나 범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막 있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된 이유가 2010년도에 이렇게 DNA법이라는 게 통과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은 강력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범죄자 DNA를 보관할 수 있는 법률이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를 했죠. 아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DNA를 보관하는 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현장 것만 보관하고 있어서 범죄를 잡아도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특정 11개 조항에 해당되는 그 범인의 것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찾으면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13년 전에 발생한 이제 강도강간 미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소했던 어떤 다른 강력범죄자가 이 DNA가 그 사건 현장의 DNA 일치한다, 범인이다. 이런 감정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출소한 범인을 다시 잡아서 구속해서 교도소 보낸 일이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찰은 이렇게 범인을 잡으면 피해자한테 이렇게 범인이 잡혔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한테는 좀 잊고 싶은 과거일 것 같고 다시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알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너무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경찰서 강력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싶어서 머뭇머뭇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가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13년이나 됐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경찰서 이름만 듣고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교도소 갔고요. 이렇게 너무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그 피해자가 막 울면서 정말 이 전화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참 울었고요. 그날 저녁에 그 피해자 아버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저를요. 그래서 지금 제 손 잡고 형사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얘를 키우면서 그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좀 미안함 때문에 얘 얼굴을 똑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형사님도? 집사람이 자주 하는 말인데 집사람이 밖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저한테 이제 하소연 같은 거 하잖아요. 오빠 이번에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이러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랬어 이렇게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너는 어떻게 했어?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건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이벤트로 이렇게 이게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사실려고 확인을 가족이고 남편이 아니라 이게 형사의 입장에서 자꾸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빠랑 이야기하면 항상 조사받는 느낌이다. 이야기 대화가 싫다 이렇게. 진짜 그래. 그래서 별로 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 대화를 많이 하면 꼭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표님 같으신데 CEO 같으신데 앉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생명을 구하는 국내 1호 위기 협상 전문가 이종화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맞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국내 유일의 인질납치 협상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 이종화라고 합니다. 인질납치 협상 전문 컨설팅 회사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요. 위기 상황이나 협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에 닥쳤을 때 과거의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간 감정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풀어줘서 이 사람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5월 8일 오전 부산의 한 대학가 편의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전 9시 50분쯤 27살 이모 씨가 이 편의점 종업원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장님이 지금 와 있거든요. 다른 사장님이 원하는데도 사장님이 겨드르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인질범과 대치했을 때 공감과 경청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좀 생소한 분야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FBI에 있으면서 인질협상이라는 분야를 FBI에 계셨어요? FBI 이제 그 교육을 받았죠. FBI 내셔널 어카데미 이제. FBI 미 연방 그 수사국인가 거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FBI에서 처음 위기 협상 교육을 접한 뒤에 2009년에 NYPD. 이야 이거 뭐? 그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그 옷이 있는 거. 있어요. 네, 이거 NYPD 써 있는 거. 있어요. NYPD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인질협상 기법을 처음으로 경찰에 도입한 게 NYPD예요. 네, 사실 미국은 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스와트나 경찰 특공대가 가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인질 상황에서 인질들이 언제 다치냐를 조사해 봤더니 인질범이 인질을 이제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인질을 구출하러 경찰이 들어갔을 때 인질이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인질범에게 인질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해끼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전을 할 때 많이 다쳐요. 흥분 상태가 돼서 갑자기 맞습니다. 왜냐면 경찰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NYPD 경찰관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협상 기법을 도입을 해서 그 NYPD 협상관이 옷에 여기 그 로고가 있어요. 톡투미예요. 톡투미. 네, 나한테 얘기해. 톡투미. 너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해. 네. 정말 좋네. 톡투미.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NYPD에는 어떤 약간 존경.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경찰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인질 협상에 하는데 그 위기 협상 교육을 만들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뭐 협상도 하고 자문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런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인질 위기 협상 전문가가 그럼 대표님 전에는 없었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위기 협상 팀은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각 지방청에 다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위기 협상 팀 이제 각 지방청에 이제 조직이 됐죠. 협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우리 현빈 씨하고 손혜진 씨가. 그 영화의 자문도 우리 대표님이 하셨대요. 네. I'm Inspector Ha Chae-yoon from the Seoul Police Department. I'm here to help you. 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상징적인 대사라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어떻게 이제 무력으로 이걸 진압을 하고 이제 구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협상관만은 역할이 바뀌는 거죠. 나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를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야. 대부분 사실 우리가 인질 사건이 생각하면 뭐 흉악무도한 사람이 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실 감정 문제 때문에 인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최대한 감정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것이 감정 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이게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제가 가르쳐주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이 위기 협상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건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현재 살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여기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결정이 돼요. 안에서 있던 이런 엉킨 이런 불안정한 감정들을 밖으로
분출시켜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뭐 나포가 형성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협상 간의 말을 듣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자신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나간 이후로는 아직까지 사망하신 분이 없어요. 아니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제가 이제 2017년 이제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경남 합천에서 엽총을 들고 이제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이제 본인의 아들을 예, 인질로 삼아서 한 사건인데 41살 A씨는 합천군 흑매산 터널 인근 도로에서 엽총을 소지한 채 아들을 인질 삼아 말다툼을 벌인 전초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찰차를 향해 엽총 3발을 발사하며 차를 탈취했고 차에 열쇠가 없자 다시 엽총을 쏘며 주변에 대기하던 119 구급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국도의 흥분 상태를 보였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찰청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연락을 받고 저녁 한 11시 반쯤 도착해서 갔더니 그 인질로 잡고 있던 아들은 이제 풀어준 상태고 이제 풀어주면 그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인질 상황에서 자살조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네네. 마스크 벗어서 방아쇠하고 자신의 엄지를 발가락에 딱 걸어놓고 총구를 자기 목에 놓고 그 봉고 트럭 그 대시보드에 발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마누라 데리고 와. 그거예요. 이미 감정이 꼬인 상태의 남자 여자가 다시 만나는 거는 다시 감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면서 말하고 그래서 이제 또 깼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 설득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시간 아마 저희 그 인질 상황에서 가장 최장의 20시간이요? 네를 그냥 어떤 협상을 이렇게 좀 하셨길래? 제가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특히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건드려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그렇죠. 경찰관 한 230명이 끝까지 들어주면서 하니까 끝에는 총 놓고 나와서 수갑 채우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날이 밝으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차에서 내리기도 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이던 김 씨는 결국 총을 차에 두고 내렸고 스스로 경찰 쪽으로 걸어와 체포됐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는 엄마나 아버지가 와서 야 누구야? 너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너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막 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 야 그게 아니라 너 빨리 그 총내면 걸로 내려와. 아유 잘하시네. 아니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영화에서는 실제로도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가족이 와서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진짜요? 근데 왜 그런 거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협상에서 제3중재인이라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질범의 감정을 사실 더 자극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인질범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가족에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충주에 있는 요거에서 일어난 인질 사건 보면 오늘 충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6시간 동안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인질범은 엉뚱하게도 자기에게 사기를 친 원주의 조모 씨를 붙잡아 오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좀 무조건 이거나. 없어. 여기는 몇 명이야? 아까지만 6명. 없어. 성화야. 아버지를 투입했더니 싸워요. 자기 아들하고. 네. 그분이 야 임마 나와. 그래서 싸워서 오히려 형사들이 아버지를 뜯어 말려서 들고 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감정을 교양돼 있으니까. 이미.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부인을 불러달라, 뭐 여자친구 불러달라.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러주면 뻔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결과가 야, 나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라는 메시지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합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2016년에는 또 해외 나가서 필리핀 해적에 의해서 그 한국 선장님이 납치된 사건을 또 해결하셨다고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인근 섬에 납치돼 있던 한국인 선장 박모 씨가 8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보르네오 섬 인근 해상을 지나다 이슬람 무장단체 아부사야프에 납치됐습니다. 무장귀환 10여 명이 스피드 보트를 타고 접근해 배를 장악한 뒤 박 씨와 필리핀 선원을 납치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대학 교수로 있을 때 외교부 요청을 받고 처음에 사실 제가 자문만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반군들하고 직접 협상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반군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국가가 개입됐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돈 문제가 사실 큰 이슈인데 그래서 이제 지불 능력이 무한으로 하니까 선장님의 손박회사 이제 사장으로 위장 명함을 파서 가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활동을 했죠. 해적들은 사실은 대화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주로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반군 지도자를 중재인으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 지역이 MNLF라고 모로 민족 해방 정선이라는 필리핀 정부와 한 30년간을 독립을 싸우는 집단이 이제 집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휘부들하고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인 선장님을 이제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죠. 보통 인질범들이 잘 들어라. 몇 시까지 헬기를 옥상 위로 대기시켜라. 맞아요. 자,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100만 달러를 예치시켜라. 네, 맞아요. 네. 하죠. 우리가 디테일이 악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큰 것에 협상하지 말고 나눠서 협상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헬기는 운송수단이잖아요. 운송수단은 원칙은 협상은 가능하지만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제공하게 되면 이제 그건 인질협상에서 이제는 납치가 돼요. 왜냐하면 인질이라는 것은 인질범을 경찰이 통제하에 우리가 포위하고 통제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과 운송수단이 제공이 되면 움직이게 돼요. 그럼 경찰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 그래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제 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 계좌에. 스위스 계좌에 지금은 송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요. 은행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협상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인질범들 당황하겠네. 당황하죠. 네. 협상에는 안 돼, 왜 안 돼? 스위스 계좌에 당장 넣어. 그렇게 되면 은행이 망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송금이 안 돼요. 그래서 현찰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찰로 갖고 와.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구한 액수가 높을수록 저는 좋아요. 왜요? 100억 달러는 사람과 1억 달러는 사람이 있어요. 1억은 금방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시중은행 같은데 100억을 어떻게 갖다 줘요? 현금으로 찾으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끌 수 있잖아요. 시간을 끄는 것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네. 아무리 흥분해서 막 난리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럼 그때는 흥분해서 막 할 때는 자기가 다 준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여기서 더 난동 펴봐야 교도소에 수감한 기간만 더 늘어나니까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때는 나오라고 설득하면 보통은 나오세요. 네. 그렇구나. 경찰이 가끔 이제 주인공들이 그런 거라잖아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인질은 풀어줘. 그렇죠.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편이 원하는 걸 얻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여자와 아이는 풀어주는 대신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경찰이 들어가고 인질은 풀어주는 경우도 영화 속에서는 가끔 영화 속에서는 있었죠. 있긴 한데 영화에서만. 네.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 왜요? 네, 첫째는 이제 경찰관이 들어가면 인질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도구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관 제복에 본 경찰관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협상력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좋지 않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경찰 위기협상팀 입장에서는 자기 동료가 인질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자기 동료가 들어갔습니다. 실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네. 가끔 혹시나 장을 보러 가시거나 하면 그 물건 팔 때 상인분들과 가격 협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협상이라고요. 제 분야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협상은 양 당사자가 똑같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신 분은 저는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경찰대 위기협상 누굽니다 하면 욕부터 날라와요. 왜냐하면 자살 시도하시는 분 또 인질 상황 벌어지는 분이 이거 교수님 오셨어요? 그러진 않겠죠. 대뜸 보자마자 올라왔었으니까. 야, 근데 그건 욕 맛깔나게 잘하시네요. 많이 들었으니까. 예. 그래도 경찰대 교수라고 이렇게 해서 다 갔는데 협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욕이 계속 날라와.
저는 너무 심했나? 아니 계속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욕을 먹는 걸 상상을 하니까 한편 그것도 또 좀 안쓰러워. 안쓰러워. 너 방금 나한테 욕했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분 끝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협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말싸움이 되는 거고. 근데 저쪽에서 그렇게 왔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욕이 날라왔는데. 자, 그렇죠. 제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일단 첫째는 이제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욕이라도 말을 해주면 고마워요.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나 얼굴부터 약간 굳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욕이 아니라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나한테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반응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근무 자리에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말싸움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욕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좀 듣고 싶네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아요. 욕을 딱 몇 차례 듣다가 얼굴 싹 굳어지면서 입이 참 더럽구나. 협상 나가요? 너 입이 참 더러. 이제 이런 끝장나 다 파탄되는 거죠, 그냥. 파탄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돼요. 돼요? 네, 전략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팍 터트려. 그러면 이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협상을. 그때 이제 급 사과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바로 하면 저쪽에서도 막 종잡을수없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교훈은 어쩌요? 안 내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욕을 하면 이 사람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 조심해요. 감정 주달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힘들어요. 특히 이제 뛰어내리는 상황은 되게 두려워요. 처음에 갔던 현장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13층 아파트에 여자분이 딱 서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대화를 계속 듣고 그걸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협상팀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감정의 충격들이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걸 나도 같이 느끼니까. 왜 눈물 날까? 눈물 잘 안 흘리는데 왜 눈물 날지 모르겠네. 근데 많이 힘들었는데 사줘서 고맙다? 그런 건 아니죠. 위기 상황의 협상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또 금기어들이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진정하세요. 네, 그 진정하세요. 맞아, 진짜 화가 나였는데 야 진정해 하면은 진정해 하면서 더 올라가. 맞아요. 그래요? 뭔데 진정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진정하세요는 사실은 저는 이제 뭐냐면 감정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선생님 많이 화가 나 보이시네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막 화가 났는데 상대방이 내가 화가 난 걸 알아. 그럼 내가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오세요가 저희 이해합니다도 안 돼요? 뭘 이해해? 내가 입장 대봤어? 뭘 이해해? 너 나만큼 힘들어? 진짜 나만큼 힘들어? 너 나만큼 힘들어? 그래서 이런 말은 안 돼요? 네, 안 해요. 이해합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바꿔주냐? 듣고 싶어요. 진짜? 위기자가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감정과 고민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받아야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라고 하면 이거 영혼 없는 말처럼 붙어요. 우리가 평소 대화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해. 네 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데 늘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게 뭐 해요. 거의 그 같이 따라오는 수거처럼 네, 맞아요. 이해한다니까. 근데 맞아. 예. 그렇죠. 그러면 싸움이죠. 그 싸움이지. 근데 바꿔서 그냥 너 무슨 일 있었구나. 네가 왜 그런지 듣고 싶어. 그렇게 하면 이건 다르지. 얘기하고 싶어. 저는 듣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세요라는 건 뭐냐면 해결책만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위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의 감정이나 고민 따위는 관심 없구나. 해결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네가 바라는 건 내가 나오는 것뿐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대화의 기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듣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진짜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토크쇼 할 때도 맞아요. MC의 기술인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MC와 출연자와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두 분이 굉장히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해 볼 때는. 그래요? 네. 특히 유서 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집중을 잘 하시더라고요. 말하는 거. 왜냐면 전쟁에 하다 합주해 갔다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랑 상관없이 만들어진 공연이잖아요. 두 번씩 이렇게 겪다 보니까 잘 듣지 않으면 내가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근데 또 듣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20시간씩 한다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의 문제까지 내가 이해하려고 듣는 거는 정말 집중을 무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기 게스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님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사회자. 나오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사회자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혹시라도 또 이게 내 얘기가 이 사람에게 공감이 안 될까 봐. 그렇죠. 근데 이 사회자분에게는 얘기를 해요. 예. 왜? 공감을 해주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위기자의 이야기를 공감을 그렇죠. 해주고 네, 들어주니까 맞아요.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해결이 되듯이. 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예, 굉장히 또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네네네. 또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네네네. 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듣는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더 힘드시죠. 사실 이렇게 오면 떨잖아요. 근데 그 조세호 씨가 한마디가 그렇죠. 사람을 이제 맞아요. 좀 말하자면 이제 풀어지게 해주죠. 풀어지게 해주죠. 네네네네. 조세호 씨 역할인 것 같고 자녀분들에게 얘기할 때도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협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녀와의 어떤 소통에 어떻습니까, 있어서 우리 좀? 화를 좀 내시는 네. 편이세요?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집에서는 그런 협상이 좀 잘 안 됩니까? 안 되죠. 아, 예. 저도 잘 못하죠. 네, 저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허상보다는 이제 말을 할까 말까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경험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청주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안병헌입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예, 이제 무도실무관은요. 전자발찌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보호관찰하고 2인 1조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의 차이는 뭡니까? 보호관찰관은 이제 면담을 하거나 대상자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술 드시는 거 요새는 안 드시죠? 이제 아예 끊었어요. 그 음주 제한 그 준수사항 부과돼 있으셔가지고 저희 음주 측정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것도 모자라 술을 먹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했는데요. 보호관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원래 무도실무관입니다. 폭력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을 제압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무도로 제압하는. 네. 무도실무관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전에 그 태권도 사범을 했었어요. 그러세요? 태권도 사범을 하다 보니까 내가 태권도를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 갑자기 이제 이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을 채용한다. 그래가지고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뽑히신 거군요. 이게 시험이 있을 텐데 어떤 무도실무관은 말 그대로 무도 3단 이상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뭐 합기도든 유도든. 예, 맞습니다. 예,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그리고 출장도 가고 출동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일종 보통. 그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 통과 후 면접을 보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되는군요. 네네. 저기 태권도가 몇 단이세요? 태권도 저는 4단입니다. 실전 체포수를 또 하셨고. 네. 2008년부터 아동 범죄자들,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막게 해서
그래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실시간 관리를 하는 전자감독 제도가 생긴 거죠. 아동 성폭행 사범과 상습 성폭행 범에게 채우게 될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강제로 발찌를 벗겨낼 경우에는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어떤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겁니까?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말 그대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4대 범죄가 있어요. 네. 강력범죄, 예. 살인, 강도, 그리고 유괴, 성범죄. 이런 사람들 계속 지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요. 2019년도에는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가석방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두 채우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증석방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자발찌 하나로 대상자들의 동태가 모두 파악이 됩니까? 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발찌는 말 그대로 GPS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데서도 그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전자발찌가 움직이면 속도라든지, 뭐 출입 제한이라든지, 훼손 여부라든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군요. 이게 발찌를 차게 되면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디든지 다 돌아다닐 다닐 수도 있고.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준수사항이라든지 부과가 되어 그런 있으면 것들이 있겠죠. 또 가지 못하고요.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준수사항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출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에서 외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밤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 금지.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이제 접근 금지하는 그렇죠. 방법이라든지. 전파 방해를 한다면 안 된다든지. 그게 모든 게 다 준수사항입니다. 담당할 대상자들과는 언제 처음 만나시게 된 겁니까? 대상자들은요, 우리가 교도소에서 먼저 만나요. 네. 전자발찌는 교도소에서 먼저 부착을 한 상태에서 출소를 하거든요. 출소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 뭐 하냐면 또 보호관찰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뭐 교육을 좀 받죠. 또 전자장치라는 게 충전도 해야 되고 관리에 대한 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보호관찰 담당자가 이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받고 동행을 해서 집에 가서 재택장치라고 하는 기계를 설치를 해요.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집의 기가 여부 확인, 그리고 충전량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집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저 현재 전국에 있는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4,500에서 많구나. 5,000명 정도가 지금 굉장히 많네요. 네, 차고 있습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관제센터라고 있는데 전국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관제센터, 중앙관제센터가 있고 또 대전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 그 사무실 컴퓨터로 확인이 또 가능하고 현장 가가지고 또 업무폰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실무관님이 담당하는 대상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저는 이제 청주에서 왔거든요. 청주 지역 보면은 뭐 보은군, 진천군, 계산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 다 같이 관리하니까 한 100명 이상 정도. 굉장히 담당하는 그 대상자가 많네요. 네, 저희 기관에서 기관에서. 꼭 매일 100명을 만나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까? 대상자가 재범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낮은 사람들이 있고.
보호관찰관들이 선별적으로 그걸 좀 나눠놔요. 주요 감시 대상자들을 위주로 조금 네네. 감시를 하는 거기서 거군요. 고위험 대상자들은 사실은 하루에 5번, 10번도 만나기도 하죠. 아 그래요? 잠복하기도 하고 가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몇 번씩 계속 하기도 해요. 잠복을 쓰는 걸 일부러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차에서 대기하면서 너 지켜보고 있어. 조심해야 돼. 약간 이런 주시. 그리고 몰래 이제 잠복을 하면서 전화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 먹은 것 같아 목소리가. 근데 너무 늦어지면 저희가 또 현장 출동해서 네, 이렇게 기가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움직여 주시고요. 네. 누구랑 같이 있는데 괜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솔직하게 얘기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고 있지만 네. 안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 그럼 바로 개입 들어가는 거예요. 불쑥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놀래요. 또 만약에 지인들과 있다고 하면은 동생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동생이 그래요? 네.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자기가 이제 전자발찌 차고 뭐 보호관찰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변인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잠깐 뵈시죠. 막 해서 옆에 이야기해요. 이거 뭐예요? 그랬지. 좀 봐주세요. 막 이러니까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이죠. 네. 불구이 등지고 왼쪽 이쪽에. 그럼 여기 같은데? 이쪽인데? 그죠? 일단 저쪽으로 한번 치기까지 가보죠. 가보죠. 네, 어디 계세요? 집 앞에요? 노래방? 무슨 노래방이요? 우리 잠깐 왔거든요. 얼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갈 테니까요. 예, 잠깐만 얼굴 보시죠 뭐. 예. 아까 노래 소리 좀 나던가? 노래 소리 안 나요. 바깥에서 전화 받는 느낌인데 그 소음이 노래방 소음이 안 나요. 누구랑 계셨어요? 형이라고.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셨어? 형이 같이 있었죠. 교도소 훈련소에 같이. 이게 출소해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약점 많이 드셨어? 안 먹었죠. 아시잖아요. 측정 한번 하시고. 뭐예요? 요즘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라. 너무 자주 오시니까 자주 뵙는 거죠. 길게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한 명 먹었는데? 한 병 맞아요? 네. 저기를. 음주운전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가주면 안 돼요? 도망간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셔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차를 놓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아까 전에 병원에 저기 잠깐 계셨죠? 네. 거긴 왜 계셨어요? 차 세워놓고 거기 잠깐 앉아서 통화하고. 어디서 앉으세요? 벤치에서? 네. 뭐 어디야 지금? 10년간 일하시면서 위험했던 적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술 많이 안 먹지?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또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술을 취하면 사실 사람들이 또 격해져요. 예, 그래서 뭐 면담할 때 맥주병을 들고 온다 그러던가. 예, 위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이마 박치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박치기를? 예, 얘기하다가 자기가 열받아서 이렇게 박치기를 한 거예요. 방검복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꼭 착용을 하셔야겠네요. 실무관님이 특히 그 의심하는 대상자가 좀 따로 있다 그래요. 평상시 되게 까칠했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대할 때. 예전에 제가 굉장히 티격태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업무 폰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대상자와 수시로 통화도 하고 예, 연락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문자가 이게 띡 하나 왔어요. 뭐라고요? 오늘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건물 사진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 그리고 주소까지 명확하게 딱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항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주간 근무였는데 양육자한테 만약에 신호가 끊기면 얘 해외로 도주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저는 퇴근했는데 1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야, 비상소집이야, 들어와.
해외로 갔어요? 해외로 도주하고 있는 중이죠. 비행기 타고 있는 중이죠. 이 사람이 베트남으로 도망갔어요. 네, 베트남. 거기도 한국 있기 때문에. 영사관이 있는데 근무하시는 주재 경찰관이 계세요. 예,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강력범죄자가 해외로 지금 도주 중이다. 입국할 때 심사 볼 때 이거를 허가해주지 말라. 그리고 다시 대상자를 보내달라. 예. 소환시켜달라. 예. 그래서 팀을 꾸려서 우리가 공항 가서 검거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직감적으로 이 좀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느낌이 쎄한 이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현장 볼 때 다른 대상자 측에도 보면서 잠복도 하고 이러지만 인력이 조금 많아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인력이 있어야 그 많은 또 대상자들을 정밀하게 조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거를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현장 그렇죠. 가면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무고한 분들의 피해를 막아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이게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난 강력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신속 수사팀도 생겼고, 그래요? 그건 사법경찰권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전자발찌는 CCTV 이제 통합센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뭔가 수상한 곳이 있으면 CCTV로 연결을 해서 그쪽에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프로파일러처럼 범죄 현장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것도 저희도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야,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범죄를 또 저지를까? 여기는 또 왜 갔을까? 이 사람의 이동 경로 분석을 저희가 항상 해요. 예.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여긴 또 왜 갔는지, 그거를 주력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저는 이제 또 인물 관계도 같은 것도 만들어요. 누구랑 헤어졌는지, 또 새로운 인물 어디서 만났는지.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의 경로라든지 또 범죄의 어떤 유인성이라든지 굉장히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이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여기 좀 가중처벌이 되겠죠. 이제 사실은 훼손과 훼손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별건이에요. 왜냐하면 훼손은 말고 전자장치 부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자발찌를 훼손을 하게 되면 뭐 징역 7년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벌금 뭐 이렇게 받고요. 또 이걸 또 수사를 또 받습니다. 이 일을 좀 오래 하시면서 나름의 노하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항상 눈빛이 중요하죠. 네, 눈빛은. 사실 남다르긴 해요. 그런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은 선하게,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좀 강렬하게, 좀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기선제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건 언제 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도소의 출소 전. 출소하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좀 거만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발을 쭉 내밀어요. 그 약간 채워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면은 채우면서도 뭔가 기분도 안 좋고 너 나가라, 너 나가봐라, 너 나 다음에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좀 기싸움이 조금. 네, 기싸움도 있고요. 통화로 술 먹고선 뭔가 욕을 하면서 힘들겠다 진짜. 제가 이제 소심한 복수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욕을 못 하잖아요. 욕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이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선생님 지금 야, 이 너 새끼라고 하셨어요? 새끼? 새끼? 뭐 이렇게 하다가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시죠. 네,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면서 내가.